왕유는 당나라 중기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관료였고 동시에 화가이자 불교적 사유를 삶으로 실천한 인물이었다. 그는 시와 그림 그리고 삶의 태도를 하나의 세계로 묶어낸 예술가로 후대에는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왕유의 진정한 위대함은 화려한 표현이나 기교에 있지 않다. 그가 남긴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조용하고 깊은 시선이었다. 왕유가 태어난 8세기 초 당나라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다. 당시 황제는 당 현종이었고 그의 치세 전반부는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번영이 함께한 황금기로 평가된다. 수도 장안은 국제 도시로 번성했고 문학과 예술은 국가의 위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왕유는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고 젊은 나이에 과거의 급제의 관료 사회의 중심으로 들어간다. 현종은 예술을 사랑한 황제였다. 그는 문인과 예술가를 가까이 두었고 궁정 문화는 당대 최고 수준의 세련됨을 자랑했다. 왕유 역시 이 환경 속에서 재능을 인정받아 조정에서 활동했으며 황실 행사와 궁정 문화에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참여했다. 이 시기의 왕유는 황제 권력과 밀착된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제도의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던 엘리트 관료였다. 이 시기의 왕유가 남긴 작품들은 송별과 교류, 명절과 타향 생활을 주제로 한다. 친구를 떠나 보내며 술잔을 나누고 명절에 고향의 형제를 떠올리며 간직 생활 속 인간관계의 온기를 시로 남겼다. 오늘날까지 널리 애송되는 송원이사 안서나 9월 9일억 산 동영제 같은 작품들은 바로 이 안정된 관료 사회를 배경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이 찬란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현종의 통치가 중반을 넘어서며 황제는 점차 정무에서 멀어지고 음악과 향락에 기울기 시작한다. 중앙 권력은 느슨해졌고 변방의 군사력을 장악한 장수들이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불안은 결국 안록산의 반란으로 폭발한다. 755년에 시작된 안사의 난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다. 이는 당나라 제국의 질서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대사건이었다. 안록산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낙양과 장안을 차례로 함락시켰고 수도가 무너졌다는 소식은 제국 전체에 깊은 충격을 안겼다. 황제 현종은 피난길에 올라 실질적인 권력을 상실했고 당나라의 황금기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막을 내린다. 이 혼란 속에서 왕유는 장안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정치적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았고 무력을 가진 인물도 아니었다. 그러나 반군이 수도를 점령하자 그곳에 남아있던 관료들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반군 정권에 강제로 협력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피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반란이 진압된 뒤 왕유는 목숨은 건졌지만 정치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는다. 관료로서의 명성과 입지는 크게 흔들렸고 이전처럼 권력의 중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닫혔다. 이 경험은 왕유에게 권력과 제도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했다. 안사의 난 이후의 당나라는 더 이상 이전의 당나라가 아니었다. 중앙의 권위는 약화되었고 황관과 군벌이 권력을 나눠 갖는 구조가 굳어진다. 이상과 교양으로 나라를 이끌던 시대는 저물고 생존과 타협의 시대가 시작된다. 왕유는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더 이상 정치적 성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 이후의 왕유는 관직에 머물기는 하지만 마음만은 점점 자연으로 향한다. 종남산과 왕천 일대에 별서를 마련하고 자연 속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의 시 세계는 분명히 달라진다. 이 시기의 작품들에는 궁정의 화려함도
정치적 야망도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비가 그친 산, 달빛이 스미는 숲, 물이 닿은 자리, 그리고 구름이 있는 순간이 시의 중심이 된다. 왕유의 산수시는 자연을 노래하는 시처럼 보이지만 실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시다. 그는 더 나아가지 못하는 지점에서 멈추고 설명하지 않고 바라본다. 이는 도피가 아니라 무너진 세계를 대하는 또 다른 태도다. 혼란을 고발하지 않고 분노를 외치지도 않는다. 대신 침묵과 간조로 응답한다. 이러한 태도의 바탕에는 불교적 사유가 있다. 왕유에게 불교는 교리를 설명하는 학문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집착하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태도. 그는 깨달음을 말로 설명하지 않고 풍경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그의 시에는 감정의 경랑 대신 깊은 고요가 흐른다. 여기서부터 왕유의 시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상거추명에 이르면 왕유의 시는 하나의 선언이 된다. 빈산의 비가 그친 뒤 저녁이 오자 가을 기운이 스민다. 봄꽃은 이미 졌지만 이곳에 머무는 삶은 충분하다고 말하는 마지막 구절은 출세와 성공을 상징하는 봄을 떠나 성숙과 관조의 가을을 선택한 고백이다. 왕유는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 그는 멈출 수 있는 자리에 도달했다. 녹취에서는 사람이 사라진다. 빈산의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만 사람의 말소리만 들린다. 왕유는 감정을 설명하지 않고 사건을 서술하지도 않는다. 다만 빛이 깊은 숲으로 들어가 있기 위해 다시 비추는 순간을 보여줄 뿐이다. 세상이 무너진 뒤에도 자연의 질서는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 짧은 시 안에 담아낸다. 중위관에서 왕유는 홀로 대숲 속에 앉아 검은 고를 타고 휘파람을 분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밝은 달은 말없이 그를 비춘다. 이 시에서 왕유는 인정받는 삶보다 스스로 충만한 삶을 선택한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 그 자체로 충분한 시간이다. 종남별업에 이르면 그 멈춤의 태도는 더 분명해진다. 걸어가다 물이 닿은 곳에 이르러 그는 앉아서 구름이 이는 때를 바라본다. 더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순간, 억지로 길을 만들지 않는 태도. 이 장면에는 목표도 조급함도 없다. 다만 세계를 신뢰하는 마음만이 남아있다. 그러나 왕유는 자연 속의 고요만을 노래한 시인은 아니다. 송원이사 안서에서 그는 다시 인간의 세계로 돌아온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술 한 잔을 더 비우시게. 서쪽으로 양관을 나서면 옛 벗이 없을 것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는 이별의 모든 감정을 담아낸다. 울부짖지 않고 붙잡지 않으며 품위 있게 보내는 방식, 이것이 왕유가 선택한 이별의 태도다. 왕유의 시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대신 세상을 바라보는 속도를 낮춘다. 그는 황제의 시대를 살았고 제국의 붕괴를 겪었으며 그 모든 끝에서 자연 앞에 섰다. 그래서 그의 시는 위로하지도 설득하지도 않는다. 다만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조용히, 천천히 자기 자리에서 머물러도 된다고. 왕유는 세상을 떠난 은자가 아니라 세상을 끝까지 살아본 뒤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시는 천년이 지난 지금도 바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조용한 울림으로 남아있다.